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말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특별히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집에 와서 계속 곱씹게 되는 그 느낌 말입니다. 뭔가 찜찜하고 불편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나이가 들어서 괜히 감정이 많아진 건가? 하고 말이죠.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다는 걸. 말은 공손했지만 말투에는 온기가 없었다는 걸. 당신의 감각은 정확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큰 사건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순간, 아무렇지 않은 행동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가족 모임에서, 동네 카페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 앞에서 우리는 그 신호들을 이미 받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람을 판단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내 마음이 그때 그렇게 반응했는지를 조용히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런 깊은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공간이 마음을 정리하고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들로 찾아가겠습니다. 눈이 도망가는 사람은 마음도 이미 떠났습니다. 73세 박영수 선생님은 평생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 몇 년이 지나고 옛 제자들이 종종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어떤 제자는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어떤 제자는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를 공허함이 남는다는 겁니다. 어느 날 2명의 제자가 거의 같은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먼저 온 김민주 씨는 선생님 앞에 앉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말을 하는 내내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며칠 뒤 찾아온 이준호 씨는 달랐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하고 반갑게 인사는 했지만 정작 눈은 식당 입구를 훑고 핸드폰을 보고 천장을 보고 자기 손톱을 뜯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할 때도 눈은 다른 데 가 있었죠. 1시간을 함께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선생님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선생님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구나. 하지만 눈은 거짓말을 못하는구나. 영국 런던 대학교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의 87%가 눈을 마주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신뢰 신호로 꼽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3초 미만일 경우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눈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관심 없는 사람 앞에서는 눈이 도망가고 진심으로 대하고 싶은 사람 앞에서는 눈이 머뭅니다. 사람이 당신 말을 들을 때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면 그건 대부분 3가지 중 하나입니다. 당신에게 진짜 관심이 없거나 당신을 대등하게 보지 않거나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경 문제가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이런 말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눈이 당신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당신이 불편했던 건 착각이 아닙니다. 눈이 도망가는 사람은 마음도 이미 다른 곳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그 창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진실도 기대할 수 없다. 눈빛은 그 사람의 내면이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니 눈을 보세요. 그 눈이 당신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을 스쳐 지나가는지를 보세요.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마음을 쏟지 않아도 됩니다. 형식적인 관계는 형식적으로 대하면 됩니다. 당신의 진심은 당신을 진심으로 보는 사람에게만 주세요. 눈빛이 도망가는 사람은 마음도 이미 떠났습니다. 말은 다정한데 말투가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65세 이정희 여사님은 아파트 분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최은경 씨가 유독 신경 쓰였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웃으며 다정하게 대했죠. 언니, 오늘 참 좋아 보이시네요. 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찝찝하고 불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정희 여사님은 그 이유를 알아챘습니다. 칭찬을 하면서도 눈은 차갑고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 뒤에 뭐 별거 아니지만 이라는 숨은 메시지가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이렇게 왔습니다. 이정희 여사님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최은경 씨는 아, 그러셨구나 하고는 3초 만에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정희 여사님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말은 많은데 온기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2017년 연구에서 72%의 참가자들이 말의 내용보다 말투의 온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지 않으면 가식적이라고 판단했고, 진심 어린 톤으로 전달하면 신뢰도는 83%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나서 기분이 나쁘다면 그건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이 아니라 말투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말은 다정한데 말투가 차갑습니다. 웃으면서 말하는데 눈은 비웃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불편했던 건 착각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말투에서 차갑게 흐르는 본심을 정확히 감지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숨기려 하지만 말투는 그 생각을 드러낸다. 말투는 마음의 온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투가 차갑다면 그건 포장된 비수입니다. 말은 친절한데 말투가 차가운 사람은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형식적인 친절은 형식적으로 받으면 됩니다. 말투는 마음의 온도입니다. 온기 없는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침묵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68세 최성민 선생님은 평생 회사를 다니다 은퇴하셨습니다. 은퇴 후 예전 직장 동료들과 자주 연락하며 지냈는데 그중 30년 넘게 알고 지낸 후배 강태준 씨와의 관계가 조금씩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최성민 선생님이 그런데 요즘 나는 좀 외롭더라 하고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강태준 씨는 갑자기 말이 없어졌습니다. 눈만 껌벅이다가 아, 그러시구나 하고는 곧바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형님, 요즘 날씨가 춥죠. 최성민 선생님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며칠 뒤 선생님은 다른 친구 윤대식 씨를 만났습니다. 윤대식 씨는 요즘 외롭다는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나도 그래. 사실 은퇴하고 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힘들 때가 있어.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공감이었습니다. 침묵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을 외면하는 침묵과 당신을 껴안는 침묵이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2019년 연구에서 회피형 침묵을 경험한 그룹은 신뢰도가 평균 58% 하락했고 공감형 침묵을 경험한 그룹은
오히려 신뢰도가 43% 상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침묵한다면 그건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 당신의 이야기가 자기에게 부담스러워서 회피하는 겁니다. 이런 침묵은 냉정합니다. 둘째,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런 침묵은 따뜻합니다. 당신이 외로웠던 건 착각이 아닙니다. 당신 옆에 있던 사람이 침묵으로 당신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침묵을 이해하고 진정한 적은 당신의 말을 외면한다.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침묵으로 도망가는 사람에게 억지로 다가가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당신의 아픔 앞에서 함께 침묵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침묵의 온도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진짜 사과는 짧습니다. 72세 김숙자 할머니는 평생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막내 시동생 민석 씨 내외와는 유독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명절 때였습니다. 민석 씨 내외가 늦게 도착했고 할머니는 이미 2시간 전부터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민석 씨는 들어오자마자 형님, 죄송해요. 길이 막혀서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어쩔 수 없었잖아요. 라는 뉘앙스가 느껴졌죠. 몇 달 뒤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좀 바빠서 그랬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변명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오랜 친구 박수님 씨를 만났습니다. 박수님 씨도 약속 시간에 10분 늦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늦어서 기다렸지? 정말 미안해. 그 말에는 변명이 없었습니다. 김숙자 할머니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과는 변명이 없다는 것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2016년 연구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는 사과는 신뢰 회복률이 78%에 달했습니다. 반면 변명이 포함된 사과는 신뢰 회복률이 23%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사과를 하면서 변명부터 늘어놓는다면 그건 진짜 사과가 아닙니다.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당화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불편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변명일 뿐이다. 진짜 사과는 짧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사과하면서 변명하는 사람에게 계속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변명하는 사과는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사과는 짧습니다. 변명이 긴 사과는 자기 변호입니다. 시간을 지키는 건 예의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67세 정우진 선생님은 평생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오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알게 된 한 지인 한철수 씨는 만날 때마다 항상 2030분씩 늦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매번 늦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철수 씨는 12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정우진 선생님은 식당 입구에서 40분을 기다렸습니다. 겨울이었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한철수 씨는 도착해서도 미안해요. 좀 늦었죠? 하고는 곧바로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우진 선생님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며칠 뒤 선생님은 다른 친구 김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김영호 씨는 5분 늦었지만 도착하자마자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을게. 그리고 실제로 다음에는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나왔습니다. 영국 브리스틀 대학교의 2015년 연구에서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기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67% 낮았습니다. 늦고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신뢰도가 52%나 하락했습니다. 누군가 당신과의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긴다면 당신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당신을 대등하게 보지 않거나 자기 편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건 성경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존중이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상대방의 시간을 훔친 도둑이다. 약속 시간을 자꾸 어기는 사람에게 계속 기회를 줄 필요 없습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시간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인성은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69세 한동철 할아버지는 평생 사람을 볼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몇 년 전 할아버지는 친구의 소개로 사업가 장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장민호 씨는 할아버지를 만날 때는 굉장히 공손했습니다. 할아버님, 앉으세요. 편하게 계세요. 이렇게 말하며 자리를 권했고 식사 대접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도중 식당 직원이 실수로 물을 쏟았습니다. 그 순간 장민호 씨의 얼굴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똑바로 못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지어 요즘 직원 교육이 왜 이 모양이냐며 매니저를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한동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공손한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하려고 공손한 척을 한 거구나. 며칠 뒤 할아버지는 다른 지인 오상훈 씨를 만났습니다. 오상훈 씨도 식당에서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오히려 직원을 먼저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닦으세요.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의 본성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미국 UC 버클리 대학교의 2014년 연구에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낀 그룹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평균 34% 낮아졌습니다. 평소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은 권력이 생기면 약자를 무시했습니다. 누군가 당신 앞에서는 친절한데 약자 앞에서는 무례하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친절한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서 얻을 게 있어서 친절한 척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는 사람 앞에서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품성은 그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난다. 강자 앞에서 공손한 건 계산이고 약자 앞에서 친절한 건 품성입니다. 당신 앞에서는 친절한데 약자 앞에서는 무례한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 없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입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화를 내는 방식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66세 윤미숙 여사님은 평생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입니다. 가족 중에 한 분, 사촌 동생 진수 씨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바로 폭발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밥이 늦게 나와도 약속이 조금 틀어져도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윤미숙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진수 씨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만 화를 낸다는 것을. 가족들에게는 소리를 지르지만 밖에서 강한 사람 앞에서는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진수 씨가 또 화를 냈습니다.
이유는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였습니다. 윤미숙 여사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밖에서도 이렇게 말하세요? 진수 씨는 멈칫했습니다. 밖에서는 다르죠. 가족이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윤미숙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을 만만하게 보고 있구나. 며칠 뒤 여사님은 오랜 친구 김은주 씨를 만났습니다. 김은주 씨는 화가 날 때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불편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줄 수 있어. 화를 내는 방식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자주 화를 내고 그 화가 당신을 공격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화가 나는 건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노예다. 그리고 그는 주변 사람들까지 자신의 노예로 만들려 한다. 당신에게 자주 화를 내고 그 화로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화를 내는 방식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말로 자기를 포장하지만 결국 작은 행동에서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눈빛, 말투, 침묵, 사과 방식, 시간 약속, 약자를 대하는 태도, 분노 표현.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불편했던 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감각은 정확했습니다. 이제는 놓아줘도 됩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당신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람 관계로 힘들지 않도록 편안한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